우리 부승찬 의원님은 실제로 네. 이 김용현한테 예. 이 계엄 관련해서 예. 준비하고 있는 거 아니냐고 질문을 하셨고 그 답변을 또 직접 들으셨잖아요. 예. 그때 얘기했던 게 그 의혹 제기하니까 국민들과 군은 계엄령을 따르지 않을 것이다. 그러니까 전혀 이럴 무슨 그 말도 안 되는 소리냐라는 뉘앙스로 이야기를 했고 직접 들으셨고. 네. 와 이거 어떻게 보십니까, 진짜? 사실은 저는 이제 다른 이게 김민석 의원이나 뭐 김병주 의원과는 좀 다른 스탠스에서의 계엄을 얘기를 했었죠. 예를 들자면 저는 이제 비상계엄 그때 당시에도 이제 김용현 장관한테 이제 그 얘기를 했었던 거예요. 뭐냐면 그 절대 계엄은 있을 수가 없고 군인들도 따르지 않는다. 라는 얘기에는 내 공감을 하지만 비상계엄일 때는 달라진다. 그때 제가 그 멘트 중에 그게 있었어요. 그게 회의록에 나오는데 네. 경비계엄과는 달리 이제 비상계엄일 때는 군인들이 따를 수밖에 없다. 이런 얘기를 했었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김용현 장관이 이제 동의하지 않는다 이런 얘기를 했었고요. 왜 비상계엄 얘기를 했냐면 경비계엄 같은 경우는 이제 국민의 기본권이 살아있는 상태에서 특정 지역에서 행정력, 치안이 이제 불안했을 때 이제 군이 지원하는 거기 때문에 사법권이 살아있죠. 네. 네. 근데 비상계엄은 모든 권한을 없애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제 계엄사 쪽으로 이제 복속을 시키는 그런 계엄이기 때문에 그런 관점에서 봤을 땐 군도 따를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전시에 준하는 위기 상황에서 이제 비상계엄은 내릴 수 있는 거니까. 그래서 이게 핀포인트 공격을 한 거잖아요. 즉 말하자면 국회와 일부 가짜 뉴스를 살포하고 여론을 조작하는 일부 언론인, 뭐 김어준, 그다음에 봉지우 이런 쪽에는 이제 수배령 아닌 수배령도 내려졌었고요. 이제 핀포인트 계엄인데도 불구하고 전국 단위의 계엄을 내림으로써 군인들로 하여금 따르지 않을 수 없게끔 했고요. 근데 저는 봤을 때는 김용현이 국방부에서 대변인이 인정을 했어요. 김용현이 건의했다고. 네, 그러니까. 근데 실질적으로 봤을 땐 지금 계엄군이 움직이는 상황, 준비 상황들을 봤을 때는 김용현이 계엄 건의를 한 것은 맞지만 절차에 따른 거예요. 즉 말하자면 계엄법상의 행안부 장관이나 국방부 장관이 계엄 건의가 우선 이루어져야 되고요. 그 건의를 근거로서 국무회의 심의를 해야 됩니다. 심의를 절차를 거쳐서 대통령이 선포하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러면 대통령이 직접적으로 나와서 나 비상계엄 선포한다 이렇게 하면 모든 이 절차가 무너지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국무회의 심의조차도 할 수 없고 그러면 이건 계엄이 아닌 거죠. 그러면 군대는 따를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김용현 국방부 장관이 계엄 건의하는 형식을 그냥 취했고 그거는 어디서 나타났냐면 계엄군이 민간인 신분인 국회의원보다도 늦게 국회에 도착했다는. 그래서 이 군복을 입고 있는 사람들의 입장에서 봤을 땐 있을 수 없는 일이거든요. 군이 해체할 만한 사안이에요. 벌써 이제 통제가 다 이루어지고 국회의원들이 이 국회에 진입해서 의결을 방해하는 게 아니라 국회 외곽을 봉쇄함으로써 의결을 방해하고 여기서 저항하는 사람들은 사법적 절차 없이 체포, 구금이 가능하게끔 돼 있잖아요. 그렇죠. 계엄법에 따르면. 이제 그런 절차가 맞는 건데 결국 이 우왕좌왕하는 계엄군들을 봤을 실제로 때 그런 모습이 있었죠. 예, 이거 준비되지 않는 계엄이다. 물론 하루 이틀 정도는 준비할 수도 있지만 전혀 준비가 안 된 계엄이다. 작전을 이해하는 측면에서 봤을 땐 전혀 준비되지 않았고 그렇기 때문에 김용현이 자기가 디자인해서 계엄 건의를 했다기보다는 그 절차 대통령의 신기 보호 차원에서 신기 경호를 하면서 그 절차상에 누군가는 해야 될 것이고 이상민 같은 경우는 법조인 출신이기 때문에 위법성을 상당히 나중에 문제가 되고 자기 몸을 살해야 되는 입장인 잘 거죠. 알고 있을 거고. 예, 그러다 보니까 충정심이 높은 그리고 민주당에서 활동하던 김용현이 결국 적격이다 해서 김용현이 건의한 게 아닌가. 그리고 대변인도 그 얘기를 해요.
김용현이 국방부 장관이 건의한 건 맞다. 다만 절차에 따른 것이다. 이런 표현을 쓰거든요. 그러니까. 예, 그런 그러니까 거를 좀 이해할 필요가 있다. 그러니까 절차적으로 그냥 그렇게 좀 얘기를 하는 것 같고. 예, 예. 근데 얘기하신 것처럼 어제 그래도 세상이 좋아져서 다행인 거는 실시간으로 그 현장을 우리가 유튜브로도 TV로도 계속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는 우리 오마이 TV가 있었죠. 아니 근데 진짜로 이거는 저희가 그냥 자랑하는 게 아니라 어제 그 기사가 뜨고 나서 우리 제작진이 다 뛰어갔어요. 바로 지체 없이. 그래서 어제 많은 유튜브 채널에서 중계도 했지만 오마이 TV에서 화면을 여러 가지를 띄워드릴 수가 있었고 본회의장 상황도 띄워드릴 수가 있었고 어제 뭐 최고 동접 64만 명이 볼 때. 근데 그만큼 많은 분들이 놀라고 상황을 보고 싶어 하셨던 거예요. 근데 그 영상에서 보여지는 게 말씀해주신 것처럼 좀 군인들이 완벽하게 뭔가 계획을 짰더라면은 신속하게 움직이고 자리를 잡고 뭔가 할 텐데 되게 우왕좌 그 약간 보시겠죠? 그거 어떠셨습니까? 약간 군인들이 슬렁슬렁 걸어다니고. 네, 그러니까 되게 충격적인 장면들도 있었고 뭐 체포조까지 있었다고는 하는데 네. 뭐 지금 뭐 드러난 얘기들 보면은 뭐 내부에서도 또 이제 뭐 제대로 오더가 안 되고 뭐 좀 그런 혼란도 있었다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고. 맞아요. 근데 특히 저는 아까 그 뭐 김준혁 의원님도 말씀 주셨듯이 이제 김건희라는 저는 이제 뒤에 씨도 안 붙이기로 했습니다. 거기도. 근데 좋습니다. 전혀 문제 안 됩니다. 근데 저 김건희라는 사람이 지금 그 어제 서울의 소리랑 저널리스트랑 그 최경영 기자 쪽 그 이명수 기자 막 건드리는 게 김건희 고모 이모 요거 관련해서 저녁 8시에 또 중요한 거 나온다 했고 마성희 기자 이명수 기자가 지금 100시간짜리 뭐 갖고 있다. 이게 사실 또 되게 치명적인 게 있을 수 있다 보니까 네. 아까 말씀 주셨듯이 야 이거는 진짜 안 된다 해서 어제 좀 되게 섣부르게 하다가 또 꼬인 게 아닌가라는 생각도 하나 있고요. 윤석열 입장에서는 또 예를 들어서 자기가 만약에 그 승기를 잡았다고 혹은 생각을 한다면 이건 전형적으로 지금 이 유튜브 시대 이 차원에서는 긍정적인 측면을 지금 얘기한 건데 네. 되게 부정적인 측면에서 윤석열도 말아먹은 거다. 왜냐면 그렇죠. 맨날 자기 전에 자기 그 무슨 큐티비 이런 거 그런 거 보면서 막 흐뭇하게 자는 거 아닙니까? 자기 위로를 하고. 근데 네. 그런 거 보면은 거기서는 자기가 다 이겼거든요. 그렇지. 이재명 끝났고 한동훈도 끝났고 이제 자기가 다 이제 주무를 수 있다는 그 맞아요. 확신을 할 수 있는데 이 유튜브의 폐해, 필터 버블 문제 그거의 전형적인 모습 보였다. 그러니까요. 그래서 그 긍부정이 동시에 보였던 하루라고 봅니다. 근데 이게 좀 납득이 안 가는 또 하나의 포인트가 분명히 계엄 어제가 이제 그 날이었고 근데 전날까지만 해도 시장 가서 상인들한테 여러분 저 믿으시죠? 뭐 이런 모습을 보였단 말이에요. 근데 바로 그 다음 날 근데 이게 우리가 이제 의원들끼리 참 얘기를 많이 했어요. 우리가 이제 본회의장에서도 오래 본회의장에서 150명이 1시간 좀 지나서 다 모였잖아. 그렇죠. 그 안에 이제 처음에 제가 한 10시 반에 우리 작은 아들한테 전화 받고 그러고 이제 막 부탁 우리 수행이 아마 딱지 몇 개 끊었을 거야. 급하게 하여튼 가시느라고. 급하게 가느냐고. 근데 중요한 거는 하여튼 제가 1시간도 안 돼 수원서 얼마나 빨리 달렸는지 50분 만에 이제 도착을 했는데 그때 130명, 140명 정도가 왔었어요. 네. 그리고 나서 금방 이제 150명이 넘어갔는데 그때 이제 모여서 한 이야기가 야 윤석열 얘네들이 소위 말해서 국회 출신이 하나도 없어서 국회 생리를 몰라서 오늘 이거 계엄한 거다. 만약에 금요일 밤이나 토요일 밤에 했으면 우리 다 지방 내려가서 있느냐고 못했다. 실제로 그 오늘이 우리가 2시에 본회의가 잡혀져 있었기 때문에 다 안 내려가고 다 있었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뭐 가장 멀리 있던 사람들이 뭐 천안권 정도 되는 건데 또 청주에서 이강일 의원은 이제 청주에서 날라오고 뭐 저야 이제 뭐 수원서 왔습니다만은 그래서 그 국회 생리를 모르다 보니까 됐다. 근데 이 얘기는 뭐냐면 어제 원래 하려고 하는 게 나는 아니었다. 예, 아주 굉장히 급하게 갑작스럽게 진행된 거다라고 하는 느낌을 줄 수가 없어요. 생각은 하고 있었지만 네. 그 날짜가 어제는 아니었을 것 같은데 그렇죠. 뭔가 예. 급하게 하지 않았을까. 그게 바로 조금 전에 우리 황희두 이사님 하셨던 이야기처럼 저는 계속 일관되게 서울의 소리에서 나오는 그 저 김건희 씨 퍼스트 관련된 그 여러 다큐멘터리. 고모 뭐 이런 내용과 또 명태균 게이트와 관련된 파일 저는 창원지검이 너무나 많은 자료를 지금 보게 돼 가지고 이거를 숨길 수가
없는 상황까지 됐건 덮을래 덮을 수 없는 상황까지 됐다. 그렇죠. 그래서 결국은 김건희와 관련된 자료가 공개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이거를 급하게 덮으려고 하는 이런 의도가 깔려 있지 않았을까 만약 생각합니다. 그 창원지검에서 얘기하신 그런 자료가 있다라면은 어느 정도 보고는 갈 수 있습니까? 대통령실에? 갔겠죠. 당연히 안 갔겠습니까? 이런 자료가 나왔는데 이거 아무리 덮으려고 해도 여기까지는 공개해야 하지 않으면 안 될 것 같습니다. 이런 내용이 난 왔을 거라고 생각해요. 이거는 뭐 합리적인 추론인 것 같고요. 약간 비이성적 추론을 보자면 날짜를 받아놓은 거죠. 날짜를 생각은 받아놓은 건데 못했네. 날짜를 받아놓은 건데 이제 무속 정권이다 보니까 구속 정권 네, 어지러지하네. 그래서 이제 합리적인 추론과 이제 비이성적인 이 추론이 이제 서로 수렴이 되는 부분이 있는 거죠. 물론 지금 시기적으로는 상당히 적절하지 않아요. 근데 이제 하루 이틀도 시간이 없었을까? 근데 그건 아닌 것 같고 상당히 김건희가 대노를 했고 그리고 자해 수준의 협박이 있었을 거고 그거에 따라서 이제 하루 이틀 새 이제 비상계엄을 선택했고 그 날짜가 가장 좋을 때가 12월 3일이 아니었나. 1, 2, 3. 그래서 12월 3일을 선택했을 거고요. 하루 이틀 더 버텨도 될 건데 결국은 이게 무속의 그 정권이다 보니까 아니, 개인적인 저기 생각으로 우리 개인적 아니 지금 한번 검색 한번 해보세요. 저 아까- 어제가 혹시 손 없는 날이었나? 아니 그게 이제 이 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비이성적 추론이라고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그런 것도 상당히 작용했을 가능성은 충분히 있다고 보여져요. 맞습니다. 네, 예. 네. 뭐 국회의원들 지역구고 나발이고 무조건 이날이 제일 가능성 있다. 근데 아까 우리가 뭐 군인들 이야기를 했지만 그래도 오늘 이제 국회 사무처에서 CCTV를 공개를 했잖아요. 네. 와 이거는 조금 충격이었습니다. 국회 안으로 어쨌든 군인들이 들어와서 계획이 이재명 대표, 우원식 의장, 한동훈 대표 체포 시도로 어떻게 보면 확인되는 겁니다. 지금 저게 국회 안에 있는 운동장인 거죠? 예, 그렇죠. 예. 뒤편에 있는 축구장입니다. 제가 저쪽으로 넘어오려고 하다가 실패한 겁니다. 저기 유치원도 있고. 유치원도 있고 지금 여기로 지금 유리창을 깨는 장면인 거고 예, 저기로 진입을 하고 예. 근데 707 특수대가 저 정도 수준밖에 안 되나? 저거 후딱후딱 못 넘어가고. 아니 저희가 이제 국정감사 때 현장 점검, 네. 예, 현장 아, 격려를 의원님 잠깐만요. 요 지금 요 공간 방금 빨간색 있던 공간이 3층인가요? 뒤에 잠깐만 다시 보여주시면 뒷부분. 앞부분. 아까 빨간색 바닥 있는 부분이 여기 여기가 여기 2층에 3층으로 올라가는데. 2층에 3층 올라가는 게 예. 3층이 의장실이 있는 거죠? 그렇죠. 예. 저기까지 진입을 했다는 거는 확실히 그 목적과 목표는 그렇지. 있었다라고 보이는데요. 지금 보시면요 네. 복장이 검정색이에요. 복장이 검정색. 복장이 다 다르고 헬멧도 다르고 뭐 이런 것들이 좀 있잖아요. 네. 그다음에 얼룩무늬 전투복 이거는 네네. 이거는 이제 공수 여단 애들인 거고 아마 일공수로 추정이 되는데 김포에 주둔하고 있는 일공수 애들이고 그 다음에 이제 아주 특수한 복장을 하고 온 장비들도 뭐 야간 투시경부터 시작을 해서 네 맞아요. 차고 온 복장이 이제 707 특임대 네. 특임대 애들이 지금 헬기를 타고 이제 들어온 거고요. 네. 그 다음에 아까 이제 체포조 이제 10명에 대한 국회의원, 의장, 부의장, 의장단, 그 다음에 이제 각 당의 지도부, 그 다음에 정청래 법사위원장까지 이제 10명의 이제 체포조가 별도로 존재했던 거고요. 체포조는 방첩사에서 이제 움직였던 것 같습니다. 그 어느 정도 그래도 계획이 있기는 있었던 걸로 보이는데. 이게 완전 핀포인트 계엄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거예요. 아주 적은 인원이고요. 2017년 박근혜 정부 때와 비교했을 때는 상당히 그때 당시는 이제 국회를 봉쇄하는 게 이제 지금은 이제 간편됐습니다마는 34단 고양시에 주둔하고 있는 34단 2개대 되니까 한 네. 1,000명 정도가 이제 국회를 이제 봉쇄해서 의결을 방해하는
원천 이게 저지하는 그런 개념의 이제 개헌 문건이 나왔죠. 네. 근데 지금은 한 뭐 이렇게 김민기 사무총장도 얘기했지만 한 280명 정도라고 하니까 두 개 중대 정도밖에 안 되는 거니까요. 상당히 급박하게 급작스럽게 준비된 거라라는 거를 이제 추론해 볼 수 있는 거예요. 네. 난 진짜 초등학교 6학년 때 그 박정희 대통령이 이제 그 총 맞아 죽으면서 네. 비상계엄이 이제 열렸었잖아요. 네네네. 난 그때 난 이제 그 기억이 생생하니까 네. 그 이후로 이런 일을 맞이할 거라고는 내 인생에서 생각해 본 적이 전혀 없었죠. 저도 상상 못했어요. 네. 아니, 그러니까 이사님도 이사님도 꿈속 네. 그게 그렇죠. 있는 것 같다라는 표현을 썼잖아요. 어느 누구도 그 다음에 이재명 대표께서는 이제 이상한 나라의 앨리스라는 맞아요. 표현을 썼고 이제 그 정도로 지금과 같은 대한민국 시스템 민주주의 시스템 하에선 도저히 일어날 수 없는 일이 일어난 거였죠. 이사님이 저랑 아마 동갑이실 텐데. 네, 제가 빠른 구이. 빠른을 또 붙이시나요? 아주 이 와중에 빠르니까. 얼마나 빠르시길래 저는 좀 그냥 많이 구이긴 빠르다고 합니다. 빠른 구이예요? 네, 그 전용기 의원이랑 친구입니다. 근데 이렇게 똑똑해 우리 예상치도 아니, 못했네. 큰 아들이 95년생인데. 아 그래? 아 그래요. 근데 왜 그러냐면 족보 갖고 올까 봐. 아, 네, 제가 알겠습니다. 전용기 의원이랑 친구라서. 네, 근데 어쨌든 네네. 이사님도 네. 이 계엄이라는 것 자체는 교과서에서 보고 그쵸. 우리 나이 때는 사실 전혀 상상치 못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사실 얘기도 나오고 많은 이 정부가 너무 비정상적이란 것도 알고는 있었지만 그래도 설마. 그러니까 그러니까 전 항상 그 얘기하는 게 제가 옛날 그 키보드 워리어 시절이었던 얘기 항상 하거든요. 이준석 의원을 제가 집중 비판한 이유가 있습니다. 근데 그 세계 속에서는 소위 그 국회 룰, 그러니까 이제 뭐 게임에서는 이제 그런 룰을 파괴하는 게 많은데 그 키보드로 그 경험을 통해서 그 법과 제도만으로 사회가 잘 이렇게 정상화되지는 않는구나라는 생각했습니다. 근데 그런 걸 딱 봤을 때 소위 그 악의 세력들을 이 선한 의지만으로는 절대 못 이긴다. 그 생각을 항상 품고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이 사단이 난 거 보면서 네. 주위에서 이제 저 같은 경우에도 너무 정치 과몰입이다. 너 너무 특정 진영에 있지 않냐? 어. 라는 얘기를 했었던 사람들은 훨씬 더 큰 충격으로 갔겠구나. 맞아요. 그래서 막 평소에 연락도 안 하던 그런 지인들이 막 연락 와서 이게 말이 되냐? 이거 우리나라 어떻게 되냐? 이 얘기를 하더라고요. 아니 이게 저는 어제 그 기사 보고 라이브를 잠깐 켰다가 국회로 바로 가서 상황을 봤는데 저는 이동하면서 손이 좀 벌벌벌 떨렸거든요. 실제로. 왜냐하면 제가 이제 고향이 광주다 보니까 광주는 중고등학교 때까지 5월 18일이 되면 1교시 수업을 안 하고 그 5.18 당시 영상을 틀어줍니다. 그게 수업이에요. 그래서 그 영상이 모자이크가 안 된 거를 그대로 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계엄에 대한 심각성을 아마 저랑 동시대 학교를 다녔던 분들은 다 알고 계실 겁니다. 그래서 더 크게 다가왔고 더 무서웠던 측면이 있어요. 근데 현장을 갔더니 그분들의 잘못은 아닙니다만 좀 더 어린 분들은 이 상황의 심각성을 잘 모르시고 그냥 아유 뭐 이거 뭐 경찰 오고 난리도 아닌데 막 이렇게 웃으면서 좀 지나가시는데 와 거기서 조금 너무 당황스럽기도 하고 안타깝기도 하고 그런 생각이 실제로 좀 들었습니다. 근데 결국에 이거 자체가 엄청난 문제고 과정도 불법이고 그런 걸 이제 우리가 다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아까 타임테이블을 잠깐 다시 한 번만 띄워주시면은 6시간의 타임라인을 좀 보면 중간중간에 시간이 굉장히 많이 뜹니다. 설명드렸던 것처럼 지금 가결이 선포되고 나서 계엄 해제까지 4시간가량이 뜨잖아요. 요때 혹시 윤석열이 뭐 다른 계획이 있다거나 어떤 이야기를 좀 나눴다거나 의원님들 사이에서 혹시 들으신 거 있습니까? 뭐 정확하진 않더라도 그냥. 제가 들은 이야기는 그 국무회의 소집을 했는데 당시 한덕수 총리가 빨리 국회가 가결한 거에 대해서 승인을 해라라고 했는데 윤석열 대통령이 계속해서 내가 뭘 잘못했느냐 이거 끝까지 간다. 저 이런 사이에. 이제 논의가 계속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이제 그런 과정이 좀 있었을 것
것 같고 이건 약간의 또 뇌피셜인데 네. 저는 윤석열은 끝까지 안 하려고 아마 했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 어떤 그러냐면 계엄 해제를? 계엄 해제를 갖다가 그 대법원에서 어제 되게 황당한 유권 해석을 했었는데 국회가 비상계엄 해제를 150석 이상으로 해서 가결했다 하더라도 대통령이 승인하지 않으면은 그냥 계엄은 유지되는 거다라고 하는 내용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게 1900 몇 년도였지? 그때 그 사례를 가지고 50년도 50 몇 년도 사례를 갖고 계속 맞아요. 이야기를 했는데 저는 제가 이제 그 계엄이 해제될 거라고 하는 좀 예상을 좀 한 이유는 뭐였냐면 계속해서 외신을 봤어요. 외신을 보고 그리고 특히나 이제 미국 입장을 좀 굉장히 유심히 들여다보고 있었는데 미국 반응을? 예, 바이든 정부나 아니면 트럼프 당선자 쪽에서 메시지였는데 이 메시지들이 아주 정확한 워딩은 아니었으나 그러나 한국의 민주주의를 지지한다라고 하는 일종의 메시지였고 그리고 이런 메시지가 그 윤석열의 계엄에 대해서 부정적인 인식을 담긴 메시지입니다. 실제 미국은 이 한반도 내에서 분쟁이 일어나는 것들 특히나 또 대한민국 정권에 이런 그 비상계엄 같은 내용들이 일어나는 걸 극도로 싫어해요. 아주 극도로 싫어하기 때문에 예전에도 이승만 대통령이 당시 그 4.19 당시에 끝까지 버티려고 했었음에도 불구하고 군인들이 당시에 말을 안 들었죠. 송효찬이 계엄군은 시민들을 보호한다라고 해서 시민들을 살상하라고 하는 것을 막았고 미국의 대사가 와서 이제 이승만한테 하야라고 이제 권고를 했는데 나는 이거에 재판이 될 거다라고 하는 생각을 했던 겁니다. 그래서 그 미국의 메시지가 한국의 민주주의를 지지한다 이런 게 나오면서 저는 마지막에 윤석열이 계엄 해제를 선언한 것은 미 대사관에서의 영향력에 따른 것이다라고 하는 뭐 확인된 건 아니라 거의 한국 정치는 지금까지 이래 왔기 때문에 이럴 가능성은 매우 높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속보로 들어온 게 지금 미국 국무부에서도 한국의 민주주의 가장 강력한 성공 사례다. 계엄 해제 환영한다 이런 입장을 좀 밝혔다고 합니다. 뻔한 거죠. 우리 의원님은 무슨 생각을 하고 있었을까요? 저 시간 동안 이게 굉장히 긴 시간인데. 그러니까 이제 전날 22시 30분에 내용을 잘 확인을 해보시면 이제 국회를 꼭 집어서 맞아요. 이제 반국가 세력이라고 했고 헌정 질서를 유린한다고 했고 예산 얘기하고. 네, 그다음에 뭐 이런 것들을 이제 국회를 중심으로 이루어지는 것들에 대해서 다 불법적이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네. 민주주의를 파괴하는 근원 이런 표현을 썼기 때문에 그 민주주의를 파괴하는 근원 세력인 민주당 국회의원들이 의결한 해제에 대해서는 동의할 수 없다라는 거를 22시 30분에 깔아놨어요. 지금 내가 비상계엄을 하는 이유는 지금 국회 내에 종북 반국가 세력들이 지금 암약하고 있고 얘네들이 헌정 질서를 파괴하고 있는 거를 지켜만 볼 수 없다. 그래서 이제 결심을 하고 나온 건데 이 반국가 세력들이 자기네는 법적인 절차를 통해서 뭔가를 이제 해제 요구 결의안을 의결하잖아요. 통과를 시키잖아. 그러면 어떻게 반국가 세력 헌정 질서를 파괴하는 세력들이 불법적인 행위를 하는 것들을 용인할 수 있겠어요. 네. 그러다 보니까 22시 30분에 발표한 내용에 대한 논쟁이 엄청나게 치열했을 거다. 그래서 01시부터 04시 20분까지 이제 그런 논쟁들이 있었을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계엄군들의 대비 태세를 점검을 했을 거라고 보여져요. 뭐냐면 철수 명령이 이제 떨어져서 우리가 의결되고 나서 군이 빠져나가기 시작했거든요. 맞아요, 뭐 버스들이 오고 이렇게 하면서 올 때는 헬기로 왔지만 갈 때는 이제 버스를 이제 콤비 45인승 8대 그다음에 25인승 6대가 왔단 말이에요. 네. 그러면 외곽 경비 인원들도 있었을 거로 추정이 돼요. 국회 내에서 280명. 그럼 철수하는 상황에서 다음 단계에서는 군이 할 수 있는 건 뭐였을까? 이거에 대한 논의도 좀 이루어졌을 것 같아요. 그래서
국무회의 차원에서 이루어지는 것과 거기서의 논쟁 이거를 인정할 것이냐 말 것이냐 요 그다음에 이제 또 기사도 나왔잖아요. 이거를 거부권 행사는 가능한지 뭐 하는지 법률적 검토를 하고 있다. 이런 얘기 기사까지 나왔었을 거니까 상당한 치열한 논쟁이 있었을 거고요. 다른 한편으로는 계엄군이 무력화가 되면 결국은 비상계엄은 의미가 없어지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과연 계엄군을 재구성해서 어떻게 이 상황을 돌파해 나갈 것인가에 대한 상황파 이런 것들이 주를 이루었지 않았을까 생각돼요. 네. 네.